훈련 원장을 지낸 공덕수 박사였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문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마음이 급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인사하셨네요. 워낙 반가워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 바뀌었다고요? 어떤 정책 기조로 바뀌는 겁니까? 네, 중국에서 워낙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덩샤오핑이 주창한 이 선불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가난하니까 누구라도 먼저 부자가 되고 나머지 국민들을 다 이끌어라. 이렇게 선불론을 지금까지는 내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른 성공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지만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불평등한 경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리커창 이 중국의 총리가 지적할 정도로 이 14억 중국인 가운데서 6억 명이 이 월 수입이 1,000위안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고 또 이 상위 1%가 가진 자산의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6%인데 이게 20년 전보다 무려 5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선불론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공동부유라는 걸 시진핑 주석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자가 되자 이런 내용을 찍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이게 사회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근데 시진핑이 이런 상황 자체를 뭐 이전부터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공동부유론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게 내년부터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중국 경제 전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파이 전체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약간씩은 그 경제 파이가 조금씩 커졌기 때문에 그래도 불만이 크지 않았는데 만약에 성장이 굉장히 둔하게 되게 되면 이 부유층의 굉장히 빠른 소득 성장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둔화에 대비해서 이제는 좀 나눠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숨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좀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이 바로 공동 부유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지금 중국에서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플랫폼 기업들, 중국의 대표적인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정보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좀 약간 어쨌든 공산주의 경제에서 좀 통제를 좀 하려면 이 정보를 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생각할 때.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독점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공동부유를 내세워서 기업을 통제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해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좀 있는데요.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서 이제 세 자녀를 허용을 해도요. 아이를 안 낳는데 그 이유를 중국 정부에서 따져봤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빈부격차가 워낙 커져서 저소득층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져서 우리나라 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배에서 3배까지 더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은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칫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일본 경제처럼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이려면 그러면 가능한 방법은 빈부격차를 좀 줄여서 저소득층이 좀 아이를 낳도록 유도해야겠다. 이렇게 좀 장기적인 30년, 40년 플랜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나 좀 극복해야 될 과제를 고려해서 공동부유론을 내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공동부유론이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네. 이게 중국 공산당이 지난 17일에 이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 거론을 한 건데요. 이 분배 기능의 이 어떤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제도적 룰을 조성해서 시장에서 분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 제가 보기엔 2단계가 진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각종 보유세와 소득세를 강화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둔 뒤에 사회보장에 쓰겠다. 이게 2단계고요. 그다음 3단계는 보유층이 알아서 기부하겠다. 이건데 이건 사실은 네. 이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마 다른 나라라면 뭐 기부를 정부의 그러게요. 정책으로 삼는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가능한 특수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3단계인데 3단계가 벌써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의 기부 선언이 쏟아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벼가 눕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를 선언하기 앞뒤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네. 이 500억 yuan 우리 돈으로 9조 원 정도거든요. 와, 기업이라면 예. 굉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했고요. 이 홍콩의 언론인 명보가 자체 분석을 하니까 중국의 6대 빅테크 기업이 총 30조 원을 기부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기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특징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핀두어더라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은요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알리바바나 뭐 샤오미처럼 뭐 좀 그래도 몇 년 된 회사가 아니라 2015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한 지가 지금 6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네. 이 기업도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 2분기에 이 판도도 수익이 24억 yuan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부하겠다는 금액의 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흑자 규모도 거의 없는데, 그럼 뭐 번 돈 전액을 다 기부할 거냐? 이 사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핀도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실은 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정책을 내놓으면 이에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중국의 특성이 지금 앞다퉈서 기부를 하는 중국 기업들이 서로 기부를 하려는 아주 좀 이색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핀도더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먼저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나 이익이 그만큼 안 나오는 기업들도 기부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투자를 잘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중국에서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바꾸면서 당장 뭐 알리바바 계열사가 기업 공개를 제때 하지 못하는 점, 뭐 아니면 중국 정부가 디지 추신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굉장히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나 다름없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앱을 더 이상 앱스토어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텐센트 같은 기업한테는 음원 서비스를 제약한다든가 진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강제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런 기부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정책 기조를 쓰니까 이 7, 8월에 사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사실 중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저명한 투자자인 손정희 투자자 같은 그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투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 캐시 우드라 그래서 미국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그런 분이죠. 이분이 좀 그 선택이 좀 다르거든요. 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핀도더의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논리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좀 규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그러면 중국 정부가 좀 더 지원을 잘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핀도더 같은 기업은 중국이 규제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의 성장의 과실을 중국 정부 지원하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국의 가능성에 더 베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 투자자들은 약간 일단 놀란 모습인데 뭐 모든 투자자가 그런 건 아니어서 투자 전체가 해외 투자 전체가 위축될 것이냐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 투자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눈치 보기 하다가 잘 보이면은 더 잘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을 가려 키우기 시작한 것을 두고 조롱환조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조롱환조. 이게 이제 조자가 2번 들어가는데 이게 세 조자고요. 네. 롱이 세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바꿀 환자니까 세 장의 새를 넣고 키우다가 새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 때 새를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새를 키우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게 시진핑식의 어떤 조롱환조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역사가 오래됐어요. 개혁 개방 초기에 이 공산당 경제 전문가인 이 천윈이 사실은 처음에 제기했던 용어인데 네. 이렇게 안 했죠.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로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먼저 기업들이 혁신적인 어떤 시도든 하게 한 다음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뒤이어서 규제를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조롱환조 정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를 바꿔 키우는데 누구까지 바꾸냐 하면 그 그룹을 키운 창업자나 회장까지 바꿔버립니다. 아까 핀도더 같은 경우도 그룹 회장이 올해 3월에 갑자기 물러났거든요. 네. 이유를 잘 몰라요. 도대체 왜 갑자기 물러났지? 이렇게 해외에서 추정만 좀 할 뿐이지. 이것도 뭔가 당의 개입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거 강제로 뺏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롱환조 정책을 만약에 중국이 더욱더 내세우게 되면 과연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서 창업을 한다는 건 정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 과실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네. 만약에 그런 혁신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더 이상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고요. 이게 중국 정부의 어떤 리스크로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고 어떤 네. 방식이든 중국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약간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중국의 이렇게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가량이 중국하고 홍콩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 아니 자국 기업도 세장 안에서 키우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그 새를 바꿔버리겠다. 조롱환조 정책을 하는데 그럼 외국 기업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시장의 룰을 지켜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버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국 기업, 자국 창업자도 바꿀 수 있는 경제라면 마음에 안 들면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전체 3분의 1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이라는 정부 리스크에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이 신남막 정책이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다변화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동남아 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좀 개척하지 못했던 중남미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중국 리스크에 계속해서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변화 그리고 변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청취자 2315님께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개구리처럼 중국 참 어려운 나라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중국 소식 관련해서도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또 저희에게 자세히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지금이 영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루 가을 장맛비는 쉬어갔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밤까지 비 오는 곳이